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은 7월 초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습호우로 한풀 꺾였지만 올해 7월 첫 주 전국 평균 기온은 28.1도로 기상 관측이 체계화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농산물 작황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토크오는 기후위기 속 더욱 빨라진 폭염과 우리 지역에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해동 겸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기록적이라는 얘기, 기상 관측 이래 처음 이런 얘기가 많이 붙습니다. 이번 폭염도 117년 만에 기록적 폭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폭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상청이 말하기를 올해 역대 가장 더운 7월 첫 주였다 이렇게 밝혔는데 먼저 폭염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폭염이 얼마나 빨라진 겁니까? 이거 서울을 중심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7월 7일 날 한 33.5도 그리고 그 이후 그 다음 날부터 36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7월 12일까지 쭉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년 대비 얼마나 높았는가도 찾아보니까 한 8도에서 10도 정도가 높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더운 그런 기록이죠. 근데 폭염이 언제 시작되는가 생각해 보면 장마가 끝나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장마는 보통 6월 중순 정도 되면은 제주도로 상륙을 해가지고 7월 한 20일경 즉 초복을 경계로 해서 장마가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빨라도 7월 20일경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거고 원래는 한 7월 지나고 한 8월 초 이때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의 이런 폭염은 예년에 비해서 적어도 보름 이상은 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우면은 그냥 날씨가 덥다는 걸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이른바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농작물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이런 날씨로 인한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걸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또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뜨거움을 말하는 폭염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붙였다는 이 신조어를 사용한다는데 진 교수님, 예. 이 폭염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일상적 삶에 경제적으로 위협을 주게 됩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트플레이션은 기상학의 폭염이라는 현상하고 경제학의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건데요. 사실은 전통 농경사회에서도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기상이라는 게 인간의 삶과 경제랑 밀접하다는 거는 뭐 서울이나 대구나 곳곳에 보면 선농단이 있죠. 임금님조차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게 국가 경제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잊어버렸어요. 도시화되고 공장이 되고 날씨와 무관한 도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기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뭐 영향받지 않아라고 살아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지적으로는 폭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구나. 잊고 있었던 이제 경제 영향들을 저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상들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가 이제 재배가 저하되게 되면서 국제 설탕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목초지가 건조화되면서 소고기 가격이 폭등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국제시장화되는 상황에서는 한국도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히트플레이션, 폭염으로 인해 경제까지 영향을 받구나라는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더워지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아열대 기후 같다. 비 오는 게 보면 약간 태국이나 동남아에서 보이는 폭우 현상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정말 교수님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트레와다법이거든요. 트레와다가 분류할 때 아열대 기후라고 하는 것은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 나타나는 지역을 아열대 기후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월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최고 온도하고 최저 온도 요게 일교차가 한 10도 정도 되니까 낮에 온도가 한 15도 정도, 15도 이상 이렇게 지속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4월 달 정도 되면은 낮에 온도가 15도 넘죠. 그다음에 11월 달이 되어도 11월 말이 돼가지고 갑자기 확 추워지기 전까지는 15도 이상, 20도 이상 온도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는 8개월 정도는 월 평균 온도가 10도 이상은 충분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먹는 농수산물도 전부 온대기후대에 적합한 농산물, 수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온대기후가 아열대로 바뀌다 보니까 농산물이 기후 적합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과거에는 뭐가 너무 생산이 많이 돼서 이런 풍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가을이 되어도 어떤 농산물도 잘 됐다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여름이 되면 고냉지, 배추까지도 다 농해가지고 생산이 안 되는 올해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에 들어가면은 그 어류의 서식 공간이 되는 먹이가 되는 해조류 이것들을 그 파래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 온도가 한 22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여름에 지금 동해, 남해, 서해 수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해조류의 주산지에 이게 생산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에 일본에서 쌀 생산이 안 돼가지고 쌀 부족 문제가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었던 쌀이 작년 일본에서 그렇게 흉작이 나서 쌀 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으면 누구나 대답합니다. 기후가 안 맞았겠네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안 맞았을까? 작년에 우리가 역대급 폭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약간 더 온도가 높고 약간 온도가 더 높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쌀마저도 기후 적합성을 잃더라는 겁니다. 극한 폭염이라는 게 농업업이는 작물 생태계만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영역에 문제를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 극한 폭염이 생명도 위협하고 있는 이 심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봤었거든요. 2009년에 한번 그 에너지 저소득 가구들, 이제 취약계층들, 가난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어컨 보급률을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2009년만 해도 뭐 없이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에도 꽤 있었고, 그때는 이제 보통적인 보급률 한 90% 일반인들은 대부분 갖고 있고, 그런 특수한 지역들 강변이나 산 밑에서는 안 가지고 계시고.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살 수가 없는 조건들이었죠. 그래서 실제 보급률이 한 10%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다. 뭐 가난하니까 다른 데 쓸 때 지출 여유도 많았고요. 근데 이런 인식이 바뀌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2018년이었고요. 그때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또 폭염 중에 뭐 우리가 자주 앞으로 겪게 될 그 첫 번째 시작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때 너무너무 더웠고 이때는 정말 에어컨이 없으면 죽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분들도 굉장히 다 없던 분들도 많이 사셨고요. 심지어 가난한 분들조차도 서울연구원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똑같은 조사 다시 한번 반복을 해봤고요. 2배가 늘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도 이거는 생존기구다. 그냥 사치품이나 소비품이나 가전제품이 아니라 이거는 살아남기 위한 필수품이다 해가지고 당시 보급률이 10%였던 게 20%로 이제는 없으면 못 사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인들, 뭐 노동 현장에서도 폭염이라는 게 생명의 위험이 되고요. 일반인들조차도 이제 여름을 살기 위해서는 뭐 김혜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 앞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제 생존 장비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폭염에는 빈곤층들,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주거 빈곤층들의 지금 상황 얼마나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데요. 대구에는 지금 쪽방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하고 대구의 쪽방촌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서울은 이제 불법 무허가 건축 형태로 해서 이제 막 방을 쪼개가지고 쓰는 형태고요. 대구의 쪽방촌은 예전에 있던 여인숙, 뭐 여관 이런 거 이제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쪽방 형태로 개조해서 저렴한 이제 월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이 지금 대구에 한 70채 정도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뭐 중구나 중구에 가장 많고 동구, 북구, 서구 그런 쪽방촌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사시는 분들은 한 600에서 700명 정도가 지금 대구에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주거 여건들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일러도 안 들어갑니다. 겨울철에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데요. 일단 배관이 망가져 있고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대부분 다 그냥 겨울철에 전기장판. 전기장판은 방을 따뜻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 방을 데우는 난방 기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몸만 데우는 거죠. 전기 장판만 따뜻합니다.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의 온도만 유지해지는 게 이제 전기 장판이고요. 겨울에 그렇고요. 겨울엔 그렇게 해서 일단 생존은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여름철에 이제 필수품이 되고 있는 에어컨은 당연히 없지요. 이제 10년 전에 서울도 10%였다가 2018년에 이제 폭염을 한번 겪고 나서는 이제 빈곤 가구들도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20%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대구에는 쪽방촌에는 에어컨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살 수 있느냐? 사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력망들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가동하는 순간 전부 다 정전돼 버립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못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게 이제 대구의 쪽방촌. 이런 극한 폭염에서 폭염이 어쩌다 하루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번처럼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영향이 그냥 단순히 덥다, 견디기 힘들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온도 데이터들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1994년에 어마어마한 폭염이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35도가 넘어가는 이런 초고온의 경우에는 1년에 기껏해야 한 2 내지 3일이었고 다음에 이제 31도를 넘어가는 이런 것들도 1년에 일주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더위는 불편한 더위인 것이고 최근에는 뭐 35도 정도만 되어도 뭐 괜찮지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더위는 살인적 폭염이다. 그래서 이걸 불편한 더위 뭐 좀 참으면 되는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진 교수님 그 취약계층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어디서 이게 열사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낮에 발생하는 빈도하고 야간에 발생하는 거 거의 50대 50이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굉장히 그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대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교수님? 재난대책부서가 행정안전부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의를 이렇게 가보면 지자체 중에서 폭염 대응을 제일 잘하는 지자체로 대구시가 꼭 초청돼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폭염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앞서 있다 이렇게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지적하는 건데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 취약계층을 갖다가 응급 구조하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 대구 같은 경우 보면 폭염 대피 시설이 한 6천 개 정도 확보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6천 개가 어딘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은행에서 ATM기 있는데 이런 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경로당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취약계층 분들이 몸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해보면은 폭염이 심각해졌을 때 이게 신 교수님 얘기대로 에어컨을 줘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빠른 시간 안에 구조물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단대 이주시켜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를 문으로 가장 많이 여는가 하면은 시청부터 먼저 엽니다. 그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같으면 대구 시청을 먼저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라든가 관공서를 많이 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 사람들을 또 가시라고 해도 그분들이 가지 못하니까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직접 그분들을 이동시키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해외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약계층 하는 것도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커뮤니티, 마을 커뮤니티 이런 걸 활성화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나머지 아주 취약한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맞춤식으로 바로 대피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시스템까지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쉽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라고 저는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33도 정도가 아니고 35도에서 8도가 계속 유지돼서 폭염 경보고 그다음 위험이 한 며칠간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 도심에 취약한 사람이면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거와 더워서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열사병으로 죽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역시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연재해로 기후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약 80%가 고온, 폭염으로 죽는다는 게 세계기상기구의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홍수지가 오고 이러면 막 시끄럽고 이렇게 하는데 폭염은 조용히 오면서 사람 인명 피해는 가장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용한 살인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폭염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열사병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사망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해외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게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뭐 엄청난 폭염이 와도 사망자 수 50명도 안 나오는 이런 단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뭐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국제 스탠다드로 평가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2만 명,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큰 폭염이 오면 실제로는 그만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은 대구시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시 대응도 저는 조금 뭐 이렇게 잘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에 그 폭염과 기상이변과 거기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정부의 대책 지금 저희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논의가 시작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1년이었고요. 산업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복지법, 취약계층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논의를 참여했었는데요. 이때 사회적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당시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셨죠. 그때 근거는 복지망국론. 나라의 재정을 이렇게 다 퍼주다 보면 망한다. 그래서 무상급식 막아야 됐다라는 분위기였죠.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 그래서 기재부는 하다 이제 에너지복지까지 하시냐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이게 추진이 됐던 거는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국민행복 시대를 주창을 했고요. 그래서 법률 개정 없이 기존의 에너지법에서 그냥 한 줄을 넣어서 에너지 복지,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됐죠. 저희는 딱 이제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이제 지금 아파트 1층에 보시면은 게시판에 여름철 신청하십시오라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뭐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제 딱 10년 됐고요. 이때 만들어졌던 에너지 바우처도 겨울철이었어요. 얼어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겨울철에 이제 난방 쿠폰들 주는 게 다였습니다. 그때 전 또 얘기했어요. 폭염이 중요하다. 이제 에어컨 해줘야 된다. 당시 또 공무원들 분위기는 에어컨 사치품이다. 저희 집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시원하게 지내자고 그 가난한 사람들 그걸 또 퍼줍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게 또 바뀐 게 바로 3년 뒤에 아까 2018년 폭염을 겪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는 폭염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바뀌었고요. 그때 에너지 바우처가 확장이 됐습니다. 겨울철뿐만 아니라 6, 7, 8월 여름에도 주자라고 해서 확장이 됐고요. 그럼 대구시로 보면 대구시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정부 사례들을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없는 것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놀라는 게 뭐 달구벌대로나 이런 데 가다 보면 클린로드에서 여름에 물 뿌립니다. 이런 거 보면 와 서울에 없는 거거든요. 야 도로를 지키는구나. 신기하고요. 228 공원이나 여기 동대구역 쪽에 공원 가다 보면 쿨링포그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식히는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그늘막도 있고요. 사거리에 보면 서울에 없는데 사거리에 기다리는 사람들 시원하라고 해주는 이런 거 보면은 서울은 이제 잘하는 서울 사람들이 보면은 대구가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저는 228 공원 쉬러 가는 곳이죠. 휴게 공간, 생존 공간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제 죽을 것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이 아니거든요. 클린로도 좋긴 하지만 뭐 도로 지나가는 데에 물 뿌려주는 거거든요. 뭐 쿨링포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들, 정말 위태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뭘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는 뭐 그냥 다른 지자체들 하는 것 정도의 취약계층들 물 나눠주고 뭐 식품 챙겨주고 얼음 보급해주는 정도. 그래서 저는 크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에너지 빈곤층의 바우처 얘기는 잠깐 주셨습니다만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이런 또는 주거 취약층을 위한 뭐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2015년에 저는 그 미리 에어컨 보급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사회적 반발이 이제 클 때였는데 제가 했던 근거는 뉴욕의 사례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취약계층한테 에어컨을 줬습니다. 근데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지방 정부의 지원금을 줬는데요. 근거가 뭐냐 하면 몸이 노약하신 분들, 열에 약한 분들, 의사의 진단 처방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국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한국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에너지공단이나 뭐 중앙정부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에너지 에어컨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취약계층도 주거 여건들이 좀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곳은
기초지자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에어컨을 지원해주고 지원금은 에너지 바우처에서 정부가 나오니까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 C등급에 아주 열악해서 설치도 불가능한 곳은 이주를 해줘야겠죠. 긴급 대피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앞에 김혜동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긴급 대피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학교에 체육관이 있잖아요. 체육관에 한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대구도 하자. 대구가 더 더운 곳인데 왜 안 하느냐라고 공무원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같이 밤새 또 지켜야 되거든요. 또 샤워도 해야 되고요. 또 민원도 들어오고요. 뭐 시끄럽다고 들어오고 그러면 공무원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밤새. 이래서 실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마 폭염이 심해서 아마 대구가 40도가 넘어가면 그때 이제 부랴부랴 막 언론에서 시끄러워지면 서울에서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급하게 아마 비상대책처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매뉴얼을 만드는 건 그때그때 임시 방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등급을 나누고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이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구시 공무원들은 싫어하겠지만 이런 긴급 대피와 관련된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곳에 보면은 고온 건강 경보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온이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은 기상청에서 정보를 주면 그게 몇 단계 하는 게 딱 정해지니까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게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면 매우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보면은 주먹구구식 수준을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전과 비교해 보면 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폭염 때 일할 때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런 보호 조치들은 과거보다 조금씩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한 발씩 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고 싶습니까? 예, 그 정부가 이런 그 근로자들을 위한 5대 수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그다음에 작업장 온도 낮추기, 그다음 주기적으로 쉬기, 그다음 근로자 체온 낮추기, 위급할 때는 119 신고하기. 이게 5대 수칙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뭐 건설 현장 이런 데 배포를 해 놓고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저희 구미에서 사고 났던 것들 보신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아마 한국어로 다 돼 있을 거고요. 지금 아마 사망사고에서 실태 조사가 되고 있긴 하겠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외국인들한테 이런 사각지대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정책들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게 아마 앞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앙 정부나 다른 지역에서도 폭염 관련 대책들 있고 또 고민도에서 기후 관련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게 있을 텐데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보고 본받을 만한 거 도입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또 적극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 교수님 혹시 이런 부분에서 소개시켜 줄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올해 경기도가 처음으로 기후 보험제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아마 34억 정도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험사 해주고 경기도민이 1,400만 명인데요. 1,400명 그냥 당연 가입입니다. 신청이 아니라요. 그냥 경기도민이라는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당연히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이분들이 열사병에 걸리거나 하게 되면 10만 원, 진단비 이런 것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경기도민 1,400만을 다 보호해주고요. 그중에 취약계층은 또 별도로 진단비, 생활비 이런 것들을 별도로 주는 것들을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이렇게 이제 기후 보험을 도입을 했고요. 더 앞서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에너지 시민 복지 기금, 지금은 에너지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규정이 없으면 못 하고 하는데 시민 그 사회복지 기금, 이제 사랑의 열매 있는 곳에서 기금을 받고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정부가 못하는 부분, 아까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가 못한다고 했던 거를 여기는 먼저 했습니다. 아, 이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벌써 서울시는 별도의 기금으로 해서 10년째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나가 있는데 대구는 앞에 잘한다라고 받았는데 대구는 하는 게 없었죠. 그래서 저는 대구는 그렇게 저는 에너지 복지, 폭염 관련해서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 교수님, 이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더운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상시화될 가능성이 많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후 변화에 맞춰서 이제는 전체 도시 정비나 계획이나 할 때도 주거 공간을 염두에 둔다면 좀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설계되고 집행이 되는 이런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걸 주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폭염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 해외에 보면은 온도가 평년 비해 가지고 월등하게 높은 그런 시기에는 도시에서 변전기 고장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나라처럼 초고층 아파트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뉴욕, 맨하탄 이런 걸 제외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못 살면은 이게 대피하기도 좀 손쉬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 50층 되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만약에 변전기가 고장이 난다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초고온으로 금방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변전기가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대피할 수도 없고 그분은 뭐 사다리라든가 헬기를 통해 가지고 구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것 때문에 거의 무방비로 대형 인명사고에 봉착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고층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도 중간중간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피 공간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무사항으로 넣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혜동 교수님 말씀 주신 거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이 취약계층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안전망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폭염이나 혹한이나 이런 기상이변에 대해 취약한 것도 주택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이거든요. 서울에는 패시브하우스라는 걸 시범적으로 지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단열을 잘 해놨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보일러 에어컨 하나도 없이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주택이거든요. 반대로 쪽방촌 에너지 빈곤층은 주택이 열악합니다. 30블럭 하나로 지어져 있고 단열도 안 되어 있고 있다 보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못 사는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주거복지 안에서 저는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앞에 보면은 지금 대구의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도 등급을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 앞에 말씀드렸거든요. 에어컨 할 수 있고 잘 되는 곳, 에어컨을 추가 설치 가능한 곳, 에어컨을 줘도 못 쓰는 곳 이렇게 등급들이 나눠져 있는데 앞에 3단계 여기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보일러 안 들어가고 에어컨을 해도 전기가 마비되는 곳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도시 전체 주택관리 차원에서 없어져야 될 주거공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체를 해나가면서 임대주택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 B등급. 지금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나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고 에너지 바우처도 살 수 있는 곳 이렇게 전체 주택관리 차원에서 바꿔놔야 될 부분들도 이제 뭐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좀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대구의 쪽방 상담소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시 안에도 공공주택이 있거든요. 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임대주택들이 있고요. 그중에 또 하나는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 곳곳에 있는 빌라를 정부가 매입해서 LH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대구개발공사가 매입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이 빈 곳들이 좀 있어요. 한 10%, 20% 정도가 방이 비어 있거든요. 이곳을 좀 쓰게 해달라. 여긴 좋죠. 왜냐하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기본 시설이나 전기나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폭염 대피소로 쓰자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LH나 뭐 대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규정이 없다, 뭐 예산이 안 된다 등등으로 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갖고 있는 주택인데요. 빈 공간들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들도 단기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이렇게 전체 주택 관리, 그다음에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던 소유 주택들을 활용하는 것들 이런 방안들을 좀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이 얘기는 한번 여쭤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마가 정말 한 이틀 비가 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난주에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근데 하천 주변, 강 주변도 위험하지만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이른바 도시형 홍수라고 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우의 위험성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겁니까? 최근에 서울 목동에서 시간당 한 50mm 비가 오니까 침수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도시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가 안 되는 도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수관을 갖다가 대폭 확장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번 폭우를 맞이하기 한 일주일 전에
일본 동경 이런 곳에서는 지금 우리와 비슷한 이런 폭우가 쏟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경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일본에서는 도심에 빗물 저류 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많이 건설해 놓았기 때문에 웬만한 폭우에 대해서는 대비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훨씬 넓은 미국의 포클랜드 같은 주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올 때 저류 시설을 짓는 공공시설이라든가 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빗물 저장고를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도시는 보면은 배수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침수에 대비를 하는데 그런 기계는 언제든지 고장 날 수가 있고 특히 폭우 시절에는 낙뢰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도 김범일 시장 시절에 노곡동에 2번이나 배수 펌프가 고장이 나서 침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갖다가 기계에다가 100% 의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학교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운동장 이런 지하 저류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100m, 세로 한 50m, 높이 한 30m 정도의 저류 시설만 지어도 한 15만 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 100개만 만들면 큰 댐 정도의 그 저류 시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뭐 기후 위기 문제 때문에 이런 폭우도 문제가 되지만 폭우가 끝나고 나면 연중에 비가 오지 않는 무강수일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번에는 또 폭우가 오기 전에 우리 저 운문댐 같은 것도 거의 말랐고 강원도, 제주도 이런 곳에 댐이 다 말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폭우가 쏟아졌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햇빛이 내릴 쪽이 시작하면은 며칠 안 가서 금방 가뭄 얘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이런 거죠. 돌발 가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빗물 저류 시설을 갖다가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폭염 상황에서 대구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두 분께 끝으로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가장 당사자 주체는 우리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4, 5년 동안 대구는 한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 아닙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보면 더 이상 데프리카 아니야 이런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고요. 광주가 더 더운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는 이제 폭염 도시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대구시의 노력 때문입니다. 자, 문희갑 시장님이 95년에 재임해서 그때부터 저희는 30년 동안 나무 심기 사업을 100만 그루씩 3천만 그루를 계속 심어왔고요. 그 덕분에 이제 대구의 숲이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일 성과라고 대구시의 노력으로 폭염 도시에 저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구의 전체 온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온난화 시대에 어려움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잘하고 있는가?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서울에서 작년에 가장 히트쳤던 정책이 기후동행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었고요. 저는 기후변화 시대에 이런 취약계층들과 같이 손잡고 함께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기후동행의 핵심은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 정액제예요. 뭐 5만 원 이렇게 내면은 그냥 지하철, 버스, 뭐 자전거 뭐든지 다 그냥 무상으로 탈 수 있는 뭐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럼 대구시가 해야 될 거는 바로 폭염도시. 저는 폭염동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대구 전체 온도는 낮췄고 여러 가지 쿨링포구부터 이런 시설들은 잘 좋은데 아직 취약계층들은 열악한 곳들이 많고 다양한 제한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에어컨도 보급해야 되고 주택도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공가도 활용하자 이런 제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폭염도시 이제 폭염 아닙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도 따뜻하게 챙기고 동행하는 폭염 동행도시 대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전들을 잡아가는 게 아마 대구시가 해야 될 일, 또 다음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두 가지만 제안을 하자면 실효성 있는 대피소 마련을 좀 해달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매우 취약한 계층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밀착 보호 대책 이거는 빨리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토크홀 시간 김해동 계명대학교 지구환경과 교수,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과 폭우 여러 가지 얘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한 주에도 여러 소식이 많았지요? 네, 인사청문 관련한 뉴스도 많았지만요. 더 관심 있는 뉴스는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이 상호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유예 시간이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특히 농축산물 장벽이 뚫리지 않을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정 물품목에는 이미 8월 1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이 철광과 알루미늄에는 50%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인데요. 여기에 다른 수출품에도 25%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매기겠다라는 서한을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미국의 무역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제조 부활을 목적으로 이 관세 부과를 여러 나라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미국이 특히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요, 이 월령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과 이 사과 등 신성 과일의 검역 완화, 그리고 감자 등 이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쌀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계 그리고 경북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이렇게 우려가 많은 이유는 지역에서 생산이 많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요, 전국에서 이 소 사육 두수가 가장 많습니다. 상주, 경주, 예천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이 한우 농가들은 이미 공급 과잉과 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이 더 확대된다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도 있는데요. 경상북도의 이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이 19,257헥타르로요. 전국 재배 면적의 58%에 해당하는 이 최대 주산지입니다. 핵심 수출 품목에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 협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산 쌀은요, 이 쿼터제를 적용을 해서 13만 2,300여 톤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건 이 WTO 협상에 따른 거라서요. 다른 나라들과도 다자 협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우리나라가 양자 협상으로는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만 보더라도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1위거든요. 그런데 월령 30개월 미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미국이 월령 30개월 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미국 내에서도 이 상대적으로 잘 소비가 되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을 허용할 경우에 이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조금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산 사과 같은 경우에도요. 다양한 품종 그리고 가격 경쟁력으로 이 소고기보다 더 영향이 크게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자 등 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 민감도가 낮은 품목을 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수출에 있어서 대미 의존도가 크고 이 핵심 수출 품목에는 타격이 큰 만큼 이 관세 협상을 좀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앞서진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영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은 관세를 낮추면서 농축산물 개방을 했습니다. 시장 개방이 만약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요. 이 국내 산업이 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 그리고 자생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세 요구를 지켜보고 있으면 네. 이게 협상을 하자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차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준비해가면서 협상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정말 단순한 사건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경북 안동에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요, 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을 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부모, 교사, 교직원 다 네. 연루돼 있다는데 네. 더 황당한 거는
이게 드러난 게 기기 오작동으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지난 4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요. 이 경북 안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이 학교에서 근무한 적 있는 전직 기간제 교사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침입을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요, 기말고사 시험지가 있는 교무실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월에 퇴직을 했지만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삭제가 되지 않아서 출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 시스템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기 오작동으로 학교 전체에 경보가 울리면서 이 일이 밝혀졌습니다. 달아났던 두 여성은 그 다음 날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또 30대 행정실장도 경보가 울렸을 때 학교 CCTV를 삭제하는 등 이들의 좀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어서 체포가 됐고요. 3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예, 이 전직 기간제 교사는요, 이 학교에 근무하기 전부터 고3 학생, 40대 여성의 딸인데요, 자녀인데요, 과외를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할 때는 이 학교에 이 교사도 근무를 하면서 담임도 맡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학교에 침입을 해서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경비 시스템을 통해서 이 퇴지 이후에 학교를 드나든 것만 최소 5차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시험 기간 전후였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이 교무실이나 인쇄실에 보관된 시험지를요, 직접 빼내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 학부모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이 교사에게 계좌에 전달된 금액이요 2천여만 원이 정도가 입금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 시점과 횟수, 그리고 학교 직원이 어떻게 공모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 학생에 대한 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 측은요, 지난 14일에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를 열고요, 이 고3 학생에 대해서 퇴학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3학년 성적에 대해서는 0점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학생도 수사는 피할 수 없겠습니다. 이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왜 이런 짓을 벌였냐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성적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당 학생은요, 전교 1등을 하는 등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시험지가 유출된 이 학교는요, 학년마다 학급이 2개, 3개 정도 있는 소규모 사립학교입니다. 고3 재학생 수도 42명이었는데요. 결국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위 4%가 한 2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상위권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요, 1, 2학년 성적도 0점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학생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가 허술했다는 점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학교만 이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교육청은요, 해당 학교가 성적 관리 매뉴얼을 잘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야 이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 재단에 관련자가 있으면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시험지 유출이나 부정은 물론이고요. 요즘에 문제 오류나 민원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재시험을 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적에 또 예민하고 모두가 올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내신보다 수능 비중을 결국은 늘려야 한다. 그리고 교사 간의 상호 감시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입체적인 학생 평가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성적 지상주의 민낯을 바꿀 수 있을지 또 한 번 우리 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부모가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도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한 소식입니다. 일본이요, 올해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일본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 아니겠습니까? 네. 이시바 총리 내각 출범 이후에는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지난 15일에 국무회의를 연 이후에요,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북방 영토는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이고요. 그리고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입니다. 1970년부터 일본의 방위백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1978년에 독도가 처음 언급이 됐고요. 1997년에는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난 2005년부터는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용 책자까지 발간을 했다면서요? 네, 어린이판 방위백서는요. 원래 기존에도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일본 초등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어린이판 방위백서에는요. 자국 영토라고 기술은 하지 않았지만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대응은 어떻습니까? 예,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와 방위 주재관을 각각 초치를 해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한 데 대해서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도의 행정구역, 우리 경상북도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 의회도 성명을 내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올해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두고 독도를 왜곡하는 책자를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적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 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 60주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역사 문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달에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강제동원이라는 아픈 역사인 군함도 문제입니다.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요. 조건이 있었는데요.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피해자 증언, 추모 공간 마련 등의 이 이행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도 이게 한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현장에 가면 조선인 노동자가 일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제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추모식을 거행하지 않는 등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요.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좀 점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유네스코의 정식 안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문제는 그냥 양국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유네스코 회의는 사실 다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냥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건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표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21개국이 비밀 투표를 했는데요. 찬성이 7표 그리고 반대 3표, 기권과 무효 11표로 표대결에서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무산됐거든요. 공론화 시켰다라는 자찬도 있었지만 외교에서 일본에 좀 졌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요. 극우 정당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좀 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과거사 문제는 별개로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는데요. 역사적 문제만큼은 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장관 후보들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장관 후보는 그 자리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권의 윤리적 자화상입니다. 정치가 다시 능력의 평등이 아닌 코드의 충성으로 회귀한다면 우리가 그간 겪은 촛불과 빛의 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당시 득표율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 얻은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자가 아니었더라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누구 편인가가 아니라 누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존재라고 일찌감치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뜻이 가장 귀중하고 당과 참모들의 조언이 그 다음이며 국민은 설득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은 망하는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여러 곳에서 말했듯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며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곧 나라의 근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맞추려는 노력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드는 근본 동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